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인선 저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봐 달라고 그랬는데 논란 또는 문안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분명히 되게 많은데 좀 영리하게 욕을 좀 덜 먹는 실용 인사를 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 뭐 두 가지가 엇갈려요. 물론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논란이 너무 강하고 사실은 옛날 기준으로 치면 벌써 낙마를 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인물이다. 그렇죠. 그런, 예. 네. 자 일단 제가 평을 오히려 길게 한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인선 총평. 말씀하신 대로 실용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시선에서 보면은 실용적이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구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상당히 지략과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도 봅니다. 저는 뭐 개개인 그 뭐 도덕성 문제나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장관 인선 이런 걸 떠나서 처음에 총리 후보자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대변인하고 인선을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때 전부 현역 의원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지만 최근에 대규모로 발표된 2차 인선 발표까지도 보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올인을 한 그런 인선이 아닌가. 그 분석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6.3 대선을 하면서부터 내년 6.3 지방선거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집중하고 골몰하는 그런 지략을 세웠구나. 그것도 실행에 옮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광역단체장에 나갈 만한 분들의 스펙 쌓기도 되고 또 현역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청문회 통과의 가능성 문턱도 좀 낮추면서 그렇죠. 배지 불패 뭐 이런 실험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내지는 1년 안에 이재명 정부는 이런 정부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정책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뭐 사실 삼권 분립이 아니고 뭐 완전히 독점이다라는 평가가 삼권 융합이 돼 가고 있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 권력까지도 몽땅 가져오겠다. 지금 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그렇죠. 해수부 이전, 부산 이전 그런 걸 보면 부산 PK 지역까지도 다 해서 정말 내년 지방선거 때는 TK 자민련으로 국민의힘을 꽁꽁 포위하겠다는 생각이 뭐 그냥 공공연하게 보이고 또 그것도 뭐 선거를 앞두고 세울 수 있는 전략이니까 뭐 욕할 수는 없죠.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죠, 뭐. 네. 그렇게 선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TK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러면은 뭐 과거 그 지역구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하회하고 또 지역별로 보면은 딱 TK만 빼놓고 외로운 섬처럼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PK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그 손톱을 감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강성이나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금 엇나가는 이런 행태를 안 보이게 된다면은 더군다나 1년 이내에 있게 되는 전국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되고 집권한 다음 그 1년 있다한 지방선거는 압승을 거뒀었잖아요. 그렇죠. 그 탄력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뭐 워낙 바트게 붙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지방 권력을 몽땅 가져오겠다라는 포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번 봤습니다. 인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용도 있지만 지방 선거에 상당히 몰입하는. 또 어쨌든 그것도 역량 인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도덕성 논란 김인석 총리는 이미 이제 청문회가 지나서 사실상 뭐 총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지만 장관 중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정원겸 복지, 정동영 통일, 조현 외교 여기에 상당히 그
콕 집어서 여기를 좀 비판하겠다 네네.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이해 충돌의 소지들이 많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은경 장관부터 뭐 하나씩 짚어보실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과거의 삶의 궤적이라고 하는 예. 게 그러니까 도덕성의 차원에서 이것이 용인이 될 만한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청문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우리 청문회가 저는 분명히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예, 생각이 예.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시시콜콜 모든 걸 파헤쳐 가지고 망신주기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청문회의 도덕성이나 개인적 차원은 따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청문회에서 묻는 예. 이런 식으로 좀 이원화되는 입법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아니 실제로 일할 능력은 출중함에도 본인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 공직에 진출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세 분의 공직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 정은경 그 과거 그 질병청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그 노란 잠바 입고 머리 염색도 못하고 우리 코로나 정말 뭐 전 세계적으로 미중유의 그 사태에서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일종의 우리에게 좀 안심 인형 같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됐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대본에서도 이렇게 이제 픽업을 복지부 장관을 시키려고 하나보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 경우 이제 이런 예상들을 누구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의료인인 그 배우자가 아니 우리 그 난리쳤던 그 와중에 뭐 진단 키트 그다음에 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과 연관된 주식을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부끼리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약간 내부자 거래의 소지도 있어 보이고 정말 이해 충돌은 더더군다나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정은경 청장의 그 분위기에서 상당히 좀 온화하고 포용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배신감이랄까 이런 것까지 좀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국민된 관점에서는 약간 뒤통수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는 뭐 낙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에는 뭐 국민 추천제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뭐 추천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빌미로 해서 좀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추천제 지금 문화부 장관 아직 임명 못했는데 아시죠? 문화부 장관에 유재석 씨가 그렇게 추천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유재석 씨가 문화부 장관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국민 추천제를 많이 기대한다면 아니 정경 장관 후보자는 저는 진짜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고 그때 코로나의 영웅처럼 돼 있다 보니까 그 추락의 이 폭이 너무 커서 그렇죠. 국민 감정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었는데 시키더라고요. 본인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서 김민석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그와 같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분들 전부 다 앵무새처럼 얘기하잖아요.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청문회 이틀 하는 거 보니까 뭐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고 자료 제출도 안 해도 그냥 저렇게 뭉개고 넘어가 가지고 뭐 압도적 다수를 하고 있는 총리 뭐 표결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청문무새 여기서 이제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가면 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동영 장관 후보자도 저 이번에 놀랐는데 이게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냈는데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 사업을 일종의 또 쪼개기로 편법으로 쪼개서 규모를 작게 하면 이게 아주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는 수익이 들어오는 이거는 또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하던 장관도 내려놓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동영 장관 좀 실망했어요. 이해 충돌의 어떻게 보면 표본 같은 경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본인이 거기에서 지원을 하는 법안에 같이 사인을 했다는 건데 이제 부인이랑 뭐 아들들 2명인가요? 그렇게 예.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리스크 없이 관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발전되는 게. 이제 그거를 쪼개기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인센티브를 줘서 높낮이가 없이 하면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물론 뭐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그런 걸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거를 지원하는 법안에 사인을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해 충돌의 정말 교과서 같은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려나도 모르겠고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보훈 인사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 정계 입문할 때 뭐 저기 보스였던 그렇죠. 분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뭐 20여 년 넘는 그 갭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을 하신 건데 뭐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뭐 과거에 뭐 그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선친인 김정일 예. 국방위원장을 과거에 가서 만났었다. 예. 그런 인연이니까 아버지 때 알던 사람이니까 뭐 더 대북 관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때랑 뭐 지금 국제관계나 대북 관계에 있어서 너무 변화가 많았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한 것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저는 김정은 의문이 위원장의 그 가슴에는 음. 요만큼의 어떤 그 흔들림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없죠. 예. 지금 그리고 북한에서 그 양대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것도 그것도 막 다 없애고 있고. 없애고 본인 중앙에다가 했다는 통일도 안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도. 통일탑인가 그거 예, 다 예. 저기 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통일도 이제 입에 오르지 말라 그러고 예. 이러는데 통일부 장관 하신다 그러면서 또 평화가 뭐 통일을 이끈다 그 말이 마찰을 예. 그 얘기 또 나오잖아요. 뭐 남북 무슨 뭐 협력 뭐 이런 거로 바꾼다는데 그것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 이름 바꾼다는 것부터 그건 당장 국민들이 너무 반발을 가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권오을 후보자 얘기도 잠깐 안 할 수 없는데 네. 야 이분 완전히 정말 소위 그 손오공의 분신술 쌓느냐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사실 이분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날 보훈부 장관 지명받던 날 네네. 그날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사실은 뭐 말씀해도 되겠다. 여기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나오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끝나고 그날 뭐 저하고 이제 친하니까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거길 간 거예요. 그 닭 드시러 가셨군요. 삼계탕을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여기가 형님 여기가 음. 권오을 장관 아니 권오을 그 의원 부인이 네네네. 저분이 그럼 그 사모님이셨어? 네. 남자분 사장인데 몰랐다. 네. 우리가 둘이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바닥을 닦고 수저를 놓고 계신 남자분이 그분이셨어요? 그 정광기 대변인이 형님 여기 권오을 의원 아니에요? 그래서 닮았는데 설마 지금 이걸 하고 계시겠어? 근데 그러고 이제 들어와 보니까 나올 때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일을 하시긴 실제 하셨네요. 거기는 일을 하신 게 맞아요. 거기는 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탈하고 되게 험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밥 먹고 나와 보니까 지명을 받으신 걸 위해서 야 장관 지명받기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딱 호를 닦고 계시고 소탈하시다 생각했는데 분신술을 쓰고 계신 걸 몰랐죠. 그러니까 실제로 새마을호 운전하다가 그 지명받았다는 그분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집에서 테이블 닦다가 지명 소식을 들었다. 정확히는 테이블을 닦으시고 난 저희가 나올 후. 때쯤 혼자 저 구석에서 네. 늦은 점심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분이 곧 그 늦은 점심 홀로 드시고 네. 지명을 받으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때는 되게 좋은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도저히 동선이 안 나오는 지방 5곳에서 물론 액수가 크진 않더라고요. 크건 작건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어떻게 동시에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몇 개월 동안은 뭐 한 7군데인가에서 동시에 일을 했어야 된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것도 그쪽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은 거 아니야? 일종의 그런 거죠. 그렇게 금액이 적다면은 그 의심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분신술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요번 인선에 있어서 두 번째죠.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청와대 그렇죠. 법학석사.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느냐 예. 이 문제도 있는 거고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이 학생운동에 투신해서 민주화운동 투신을 했고 이후에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18년 동안의 정치 낭인 시간 동안에 미국, 중국 등에서 뭐 하겠다고 예.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해봤다. 그러니까 그 힘들게 돈 벌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예. 거를 문제를 삼았다면은 이 권오울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여러 곳에서 벌었다는 게 좀 비교해서 보자면은 예, 예. 문제로 지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나. 여기다 또 뒤늦게 이번에 알게 됐지만 그 선거 관련한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돈이 13억인가 신고가 돼 있는 재산이 있으신데 2억 7천만 원인가를 안 냈죠. 그거는 사실은 그것도 옛날 같으면 그거 하나로 장관 후보자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추징금에 관해서 재심을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재심을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본인 공천 받으려고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추징금 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본인이 뭔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다가 무슨 기회만 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낸다든지 예. 아니면 재심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든지 이거는 바른 행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네네. 장관급은 아닌데 네. 이거는 저희가 뭐 신문 그래픽도 하나 준비해놨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간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건 장관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뭐 사실상 넘버 2 차관급이고 넘버 2잖아요. 그럼요. 1차장, 2차장, 3차장보다 이 기조실장이 더 센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 간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양반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변호를 맡으면서 국정원의 여러 자료들 그래서 국정원의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것도 중요한 국가 비밀은 다 가리고 그렇죠. 좀 빼고 했는데 네.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재판 관련돼서 국가정보원의 주요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다 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또 문제고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건이 이화영 부지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되셨으니까 뭐 지금 재판이 다 미뤄지지만 대통령 당선 안 되고 재판 다 받았으면 사실은 이 재판이 제일 형이 셀 거라고. 제일 무서운 거죠. 제3자 사실은. 뇌물 100억의 제3자 뇌물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 이미 이제 확정 판결이 났잖아요. 예. 7년 8개월이 났는데 그렇죠. 이분의 경우 뭐 지금 확정되자마자 목소리 높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모 회장 KH그룹 그 사람도 뭐 8월 달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 어차피 재판은 대통령에 관해서는 중지가 된다는 것이고 아직 수원은 밝히지는 않았죠. 아직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예측이 이제 가능한 거고. 그 재판장의 어마어마한 배포가 아닌 한 그거를 그렇죠. 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대법원장도 그거 파기환송했다고 그냥 대법원장 청문회 한다 그러고 난리 났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걸 수원 법원의 재판장이 우리는 이거 진행하고 네. 하면서 한번 뭐 헌재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는 취지로 나가면 저는 지금 기세면 탄핵 당할 수도 있어. 탄핵 소추를 그렇죠. 당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헌재도 이미 진보 우위로 지금 또 재편이 됐기 장악이 때문에 됐고요. 예. 어차피 정치적인 성격의 판결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이 주요 형사 사건에 변호인을 했었잖아요. 예, 이분이 예. 김희수 변호사가. 예. 근데 위증 교사도 하고 대장동 사건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가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대북 송금 이거 그러니까요. 문제가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앞서서 지략이 있다, 전략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22대 총선 때도 그 변호인들을 상당히 공천을 많이 줬잖아요. 5명이 됐잖아요. 5명이. 공천돼서 국회의원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나를 변호를 했던 사람을 배지로 변호사비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예. 그걸 또 실행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주요 요직의 자리로 이제 그러니까요.
보은을 하는 거 아니, 농공행산을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실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도 네, 그 변호인들이 그렇습니다. 들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는 키나 한 일이냐. 예를 들면 보수정당 출신 인사가 대선 후보의 어떤 예. 자격에서 예. 본인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이렇게 대거 공천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요 인사에 앉힌다든지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 못했던 상상 못하죠. 그러니까 참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돼서 무죄받고 예. 다시금 부활 정치인으로서 부활했던 거 예. 플러스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바로 그 아주 꿀지역구인 계양을에 예. 출마해서 배지 달고 곧 당대표에 나섰던 거 이게 우리 기존의 정치문법에서는 없었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각한 거를 그대로 다 옮기는 그런 행태였잖아요. 거기다 또 연임까지 했잖아요. 당대표를. 이런 행보 그런 밀어붙이는 거 남의 시선을 생각 안 하고 내가 목표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가겠다라는 이런 거는 그저 눈높이는 사실은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거는 상도에 어긋나는데 저건 관리에 어긋나는데 저게 되네? 저게 되네? 저게 되네? 대통령도 되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또 그 와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비명행사 공천 같은 것도 예, 말이에요. 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제 뭐 긴 역사 후에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점에서 보자면은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다 이뤘다.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과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저 하는 이 영리함에 대해서는 간단치 않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